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잘 화면에 보이실까요? 예, 네. 오케이 해주셨고, 우리 오늘은, 아, 네, 손도 들어주시고, 오늘 활용하실 거는요, 말씀도 하시고, 채팅창도 활용을 하시고, 그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화면을 네, 소리가 안 나요 해주셨어요. 혹시 김은영 선생님 소리가 계속 안 날까요? 네, 소리를 조금 키워보시겠어요? 소리는 선생님 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들리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소리가 잘 들려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 교육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제목이 어마무쌍합니다. 화내지 않고 문제 행동 대처하기. 일단 우리가 부모 교육, 오늘의 수업은 부모로서 내가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화내지 않고 문제 행동을 대처한다.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부모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자녀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이를 키웠어도 성인이가 되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그러면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부모 역할은 자녀가 성장하면 끝이 난다. 우리 OX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부모 역할은 자녀가 성장하면 끝이 난다. O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안 끝난다. 자, X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X. 라고 해주셨고, 우리 김은영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자, 채팅창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채팅창 봅시다. 오케이. 자, 보신다. 전 너무 어려워요. X, X, X 아니요. 뭐, 다 모두 다 아니라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부모들은 과학의 발달로 과거보다 쉬워졌다? 무슨 말이냐?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자녀가 부모의 결혼 생활을 향상시킨다. 요거 말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결혼 생활을 향상시킨다. 모두 우리 채팅상에서는요, 모두 X라고 하셨어요. 자, 왜 그러나?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봤더니요.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를 봤더니요. 부모라는 검색에 사랑, 적극적, 도움, 성장한다, 최선, 그리고 행복, 기쁨,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걱정, 피해, 불안, 위험, 이혼, 스트레스,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부모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나를 성장시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로 적용을 하는지, 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는요, 장애로 진단받은 특수 교육 분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치료 현장에서 치료가 되도록 문제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 가까웠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서 장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제 행동이라는 표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요, 1960년도
서부터 문제 행동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부적응 행동, 그다음에 역기능 행동, 이상 행동, 그리고 행동 문제, 행동 장애, 비행,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 분야에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행동, 나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격 행동을 할 때 물리적인 환경이나 물건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을 가해하거나 이런 행동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 획득에 방해되는 행동, 나아가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표준국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요,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해당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이탈된 행동,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정상적인 행동은 규정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모 혹은 교사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행동 중에서 내가 좀 요것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문제 행동이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문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데 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무조건 뭐 갈등 상황에 친구들끼리 부딪히면 우는 걸로 해결을 한다. 그리고 성인 자녀가 대부분이신 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는 회피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하더라.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이 되셨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는 내가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다. 과제는 땡땡땡이다. 이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음, 보통 업무 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행동들이다. 연배를 보아하니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성인의 자녀를 키우실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강정희 선생님 막 웃고 계시는데 맞나요? 오케이인가요? 자, 드디어 채팅창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네. 4살 아이를 두셨군요. 4살 둘째에 집안이든 바깥이든 누워서 떼쓰는 거. 7살 첫째 본인은 자기 멋대로 안 되면 찡찡거리고 고치고 싶다. 저희 화면이 저희 집 일상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보통 보통 다 비슷합니다. 저희 아이는 ADHD 치료 중입니다. 약물 치료 중이시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언어 치료랑 인제 놀이 치료, 정서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인제 많이 만났던 친구들이 ADHD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자폐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우리가 저는 인제 제가 부모 교육도 오랫동안 하고 굉장히 깨달았던 거는 그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 자체는 그전에는 자, 하나 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ADHD 치료 중입니다. 놀이 정서 함께 그러시군요. 이제 제가 그 치료사로 있었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영특하고 잘난 치료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고 나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인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보통 6 개월에서 9 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능력 있고, 그리고 인제 복지부에서도 제가 치료하는 현장을 막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막 영상으로도 찍어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저는 그때 마침 어 '아 굉장히 내가 잘하는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둘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요. 저희 둘째 아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그 고객님은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우리 집의 일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영아 때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밥도 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아 때 가장 길게 잔 시간이 5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까다로웠고, 먹는 것도 한 번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서 매번 다 뱉어내는 아이였어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고 온정적이고 배려심 가득한 아이로 달라졌습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고객 맞춤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가 이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질 않아서 너무나 까다로웠어요. 학습만 같이 안 하면 수월했습니다. 공부만 같이 하면 분위기가 험해집니다. 공부 가르치기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한 기억이 납니다. 예전 기억을 꺼내셨어요.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을 많이 하지?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지? 까다로운 아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날이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를 내가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다. 가만 보면 '왜 아이들이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 아이들이 왜 영아들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지?'라는 큰 저 안에 울림이 생겼어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문제 행동이 아니라 자기 표현이었구나.' 지금은 발달이 아직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미성숙이라기보다는 아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표현하는 것이 아직 미숙할 따름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행동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부모로서 '얘는 뭐가 이렇게 힘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되는 게 없어.'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발달상의 미숙이라든지, 그리고 양육자, '내가 이런 걸 너무나 잘못했나? 아이한테 뭔가를 잘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예요? 성인과는 맞지 않은 이런 기질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루어지는 발달의 배경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단지 문제를 고치려고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대응하는 부분이 힘들어 함께 상담하고 있다. 상담받을 때는 알겠는데 아이랑 대치가 될 때 감정이 먼저 앞서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행동을 우리가 규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잘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정말 문제 행동이 맞나?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행동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연구를 할 때거나 아니면 상담이나 아니면 치료 현장에서도 이것이 외연화 문제인지 아니면 내재화된 문제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크게 문제 행동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외연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외연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재화된 문제는 아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내재화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외연한 문제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봤을 때 바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거, 문다든지, 아이들이 자주 다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복종을 안 하는 거죠. 듣는 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성질, 때를 부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짓말, 훔치는 행동,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등원 거부, 약물 남용, 최근 들어서 약물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자, 규칙 위반하는 거,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특히 청소년기, 성인기, 아이인데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외연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런 외연화 문제는요, 품행장애라든지, 반항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요렇게 드러나게 되고 병명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내향이라든지 소심하다든지 무기력, 함구, 최근 들어서의 그 트렌드는요, 아이들이 무기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을 때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반응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소극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화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통이나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변비, 뭐 야뇨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야뇨라든지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신체화 증상입니다. 우울과 불안, 손톱 뜯는 거,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짜증을 부린다든지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재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통 아이들이 우울이라든지 불안장애,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 그다음에 등원 공포증, 그다음에 과몰입 문제 이러한 병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품행 장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이랑도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한 번에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채팅창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가요? 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가장 친한 친구. 우리 가장 친한 친구 아이의 이름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뭔가요? 네, 지금 이름이 올라오고 있고요. 성인기 자녀라고 하면 아마도 더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친구를 했으니까. 좋아하는 색깔,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들 친구 이성진, 김민준, 김민재, 김산. 네, 모두들 알고 계시는군요. 네. 둘째는 수아. 네, 좋습니다. 파랑, 축구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행동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디에 가야지 마음을 편해 하는지, 어느 장소에 가야지 마음을 가장 편해 하나요? 편하게 생각하나요? 장소, 이렇게 알고 계실까요? 자기 방, 그리고 친구, 자기 방. 화가 나면 말을 잘 안 한다. 이것 또한 너무 이제 부모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계속 이제 기다리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카페. 좋습니다. IST 725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하기 전에 찡그린다는 어머나 화가 나면 제 옆에 있어요. 절 따라다녀요. 괴롭히시나 보다. 아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가 미간을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화가 났을 때 말을 안 하기 우리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대부분 하실 말씀이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결정하는 걸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땡땡이가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할 때 좀 서운함이 있어. 그런데 친구한테라도 너가 힘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엄마는 너무 고마운 일이야. 이 정도만. 있는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만약에라도 너가 괜찮다라고 하면 엄마는 언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참 좋겠어.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거는 고마워, 미안해 이런 표현은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가 엄마한테 이런 말 해줬으면 엄마가 참 고마울 것 같아. 는 이미 부모님은요, 권위에 있어서 항상 권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라기보다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얼굴을 대면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카톡, 문자, 아니면 때로는 간단한 손편지도 아니에요. 간단한 쪽지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아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 집에 화가 났을 때 과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쟁반 위에다가 잠깐 쪽지 같은 걸 붙여놓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다가가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힘들어하면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산책이라도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가보자. 이런 것들도 처음에 첫 단추를 끼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은 가족이 가깝지만 가장 멀기도 하고 가장 서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깊은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은 가장 눈치 보는 게 아이들이죠. 어, 정말 너무너무나 공감합니다. 어떤 것도 막 터질까 봐
다가가지도 못하고 쥐레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 참 좋고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행동을 아이들이 하기 전에 정말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 전에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우리 아이가 좀 안 좋아 보인다, 바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랬을 때, 이것이 심리학적인 신호인지 아니면 행동인지 아이의 생각이 이런 건지 감정적인 건지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운다든지 이를 악문다든지 홍조라든지 애가 얼굴 빨개지는 거죠. 정직이 됐다든지 막 숨을 막 빠르게 쉰다든지 보통 그런데 유아기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학적 신호가 많이 보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가 나면 막 눈을 치켜들고 이를 갈고 어떻게 해요? 빠른 숨쉬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팽 돌아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리를 굴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면 행동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아, 낄낄거린다든지 그리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침묵을 한다든지 그리고 소극적인데 반항이 나올 때가 바로 투덜거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내가 싸워봤자 부모랑 해결이 안 돼. 그랬을 때 투덜거리는 친구들이 많죠. 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투덜거리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경험이 많은 경우 대부분 이렇습니다. 투덜거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투덜거림으로 많이 외연화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온전한 마음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친밀한 대상이 없다. 나는 왠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혹은 짜증이거나 불평이거나 이런 감정적인 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가 0세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인기에 맞춰서 아이라고 해서 아이한테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리우님처럼 아이가 침묵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이한테 다가간 적이 있었나? 그냥 나도 아이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말 안 하는 게 침묵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내가 편하지는 않았나? 터질까 봐 무섭고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한테 두드리지 않았나? 두드리는 거를 덜 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개의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진짜 우리 아이 정말 우리 아이의 모습이 내가 정말 문제라고 보는 게 정말 문제인가? 그리고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 아이가 통 말이 없는데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요. 과묵하고요. 여러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
대부분 침묵을 많이 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굉장한 신중한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말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 왜 그러면 말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문제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진짜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이 화나는 상황, 분노되는 상황, 말을 안 하고 싶은 상황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법원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 친구들 바로 성인기까지 되는 이런 친구들을 어 이야기를 음 많이 만나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인제 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냐? 왜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 도대체 그 치료하는 아이들이랑 상담하는 기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거를 성공 사례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제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약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제 심각한 마약은 아니었는데 마약을 끊는 거나 술을 끊거나 친구를 끊거나 아니면 아이가 담배를 끊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이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아이가 담배도 피고요. 술도 먹고요. 폭력도 하고요. 하다못해 아이를요 저한테 오는 친구들 중에서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아이를 땅에 묻어 버렸어요 진짜로. 땅에 묻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그냥 땅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육두문자도 쓰면서 삽질도 하고 그러면서 땅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의 그런 행동들을 발견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한테 온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그 아이들의 이런 행동들을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요. 한 번도, 한 번도 어른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런데 이제 1 명, 2명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람처럼 나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거나 나의 행동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욕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것을 성인들의 입장으로 타인의 입장으로 고치려고만 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라는 묻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들은 보통 사건 개요를 제가 등기로 받습니다. 자 사건 개요를 받아 가지고 그 아이가 그동안에 했었던 나름의 업적이에요. 가출을 몇 번 하고 상해 뭐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 그리고 폭행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봤는데 그래서 등기를 보고 그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야?"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자기의 사건에 대한 개요들을 쭉 늘어놔요. "저는 폭행 몇 범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출 몇 번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만 쭉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너가 어떤 아이냐."고 "너가 어떤 아이인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냐."고 그러면 아이들의 첫 번째 공통적인 반응들은 모두 다 놀랍니다. 내가 궁금하다고? 내가 어떤 아이인지가 궁금하다고?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어떤 아이구나. 사실은 나는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뚱뚱해 보입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뚱뚱하지요. 강정희 선생님 왜 그냥 웃음으로 일관하시죠? 왜 그냥 일관하시죠? 맞아요. 뚱뚱해요. 옛날부터 근데 뚱뚱했어요. 물론 저도 아주 괜찮은 시즌이 몇 년 있었어요. 20대 때 아주 예쁜 시즌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인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못하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술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고 마약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담배가 안 좋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남한테 우리 공자가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걸 남에게 행동을 하지 네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서 내가 문제 행동이라고만 규정을 했지 그 이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었나. '아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쟤는 힘들으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지?' 라고 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닌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지? 우리 아이가 너무나 지치는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그 상황 판단을 아이 스스로 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이 판단을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친구를 끊어야 되겠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은 가장 많이 빈번하게 했던 말은 "술을 끊는다고? 담배를 끊는다고? 끊는다고? 그거 가능한 일이야?" 그러더니 "선생님 저도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어떤 친구는 보통 이제 학교를 다 대부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대학을 갈 거예요." "아 그래?" 그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기 강화 상담에서 인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인제 기술을 다 들어갔죠. 근데 아이가 "어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거" "선생님 저는요 대학 들어갈래요. 그런데 대학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지금 이 나이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시험을 봐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토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원 앞에 서 계셔요. 그것만 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어떤 것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학원에서 "너 나오면 들어가. 나오면 들어가." 그 앞에서 그것만 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그 학원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애가 나올 때쯤 하면은 들어가. 그리고 점심시간이면은 같이 앉아 가지고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먹고 또 들여보내요. 그랬던 친구가 실제로 인제 실제로 검정고시를 다 보고 대학도 가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슴 아픈 거는 집안 사정 상황상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너무 학대를 심하게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있고 싶은 거죠. 집을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분이 계시고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들의 진짜 이면의 내면을 정말 정말 내가 고민해 봤는가 정말 그리고 궁금해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판단을 했는가 아니면 진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 그 듣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깨졌네요. 자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무섭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PET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PET는요 Parent Effective Train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모 를 부모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임상 심리학자 고든이 만든 거고요. 아이들을
자녀들을 볼 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사회 진단이라든지 아이들을 진단하는 거 자체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그거 볼 것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관계로서의 생긴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를 좋게 이끌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PET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 내담자 상담할 때 쓰는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모, 자녀로 옮겨간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상황들을 일반적인 대화까지도 포함시켜서 의사소통 기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PD 원리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단계가 수용 수준 파악 단계. 우리 아까 최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수용을 하는데 밖에서는 수용이 안 돼. 애가 들어놓는 행동을. 그런데 안에서 매트에서 위험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행동이면 수용이 돼. 라고 하는 이런 파악 단계. 나의 수용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아기가 힘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비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용 수준을 돼요? 안 돼요? 보통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깨지니까 위험할까 봐 이지만 아까 백인철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 치우려면은 뭐예요? 내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용 수준 파악할 때 이것이 내 문제인지 아이 문제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공을 던지는 행위 자체는 그냥 재밌는데 재밌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깨져도 내일이야. 아이들이 다쳐도 병원 데려가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내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용 수준을 판단할 때 이것이 내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와 부모 모두의 문제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문제 행동이 되고 안 되고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연령, 발달 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생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용 수준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심연우 선생님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처럼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어요. 어항이 깨지는 거 치는 것도 내일이고 애들 병원 다니는 것도 내일이에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의사소통 할 때 나 전달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상담도 들으시고 아니면 심리치료도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반영적 경청이라든지 나 전달법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고 어떨 때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는 엄마는 아빠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반영적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둘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두 분이 부모와 자녀 모두 문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무승패법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나전달법. 나전달법은 뭐예요?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요. 아이들 대부분 어떤가요?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이들 방이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보통 합니까? "치워라. 치워. 쓰레기장이니?" 보통 왜 이러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전달법 같은 경우에는 "옷 좀 치우면 좋겠구나. 옷이 흩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청소하기가 너무나 어렵단다. 요 바닥에 이렇게 있으니까 청소기 밀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라고 해요? "인사 좀 해. 엄마 부끄러워 죽겠다." "왜 왜 오는데 인사를 안 해?" 보통 "왜 인사를 안 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어떻게 해요? 너로 이야기를 돌릴 것이 아니라 '아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너가 준비됐으면 인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전달법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ADHD도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해요. 아이는요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는 사실은 이거를 문제라고 파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전달법 하는 3 단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는 친구들 있죠. 이게 외연화 행동이죠.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계속 너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너가 예를 들어 블럭 아니면 다른 물건들 블럭을 던져요. 그러면 이 행동 자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연아 너가 계속 블럭을 던지는구나."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을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는 그런데 블럭을 계속 던지면 엄마는 다칠까 봐 걱정이 돼. 왜냐하면 날아오면 갑자기 블럭이 날아오면 피할 수 없거든. 그럼 다칠 수가 있거든. 또 비가 오는데 미끄러지게 생겼어요. 비가 오는 날에 길거리에서 뛰고 있구나. 바닥에서 뛰고 있구나. 엄마는 다칠까 봐 걱정이 돼.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에는 더 미끄럽거든. 근데 보통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뛰지 말라고 했지." 보통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네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뛰어? 미끄러운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소설하시고 느낌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나 전달법이고요. 우리가 아이가 만약에 그러면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반영적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녀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같은 뜻이 담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되돌려 주는 의사소통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가장 반영적 경청할 때 맨 처음에 하는 훈련법은 이런 겁니다. "엄마 나 너무 짜증이 났어." 하면 짜증이 났구나. 그렇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나 성인기 우리 아까 725 님도 말씀하셨는데 애가 이제 말을 안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가 어떤 것을 필요해서 그 이면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면 더 좋은데 '아 그렇구나. 너가 돈이 필요하구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꼭 올 거지? 나 오늘 발표하는데 꼭 올 거야?"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꼭 갈 거야."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이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 갈 거야. 왜 엄마 안 올까 봐 걱정돼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안 올까 봐." 이런 아이들의 이면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진심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침에
신발 신고 있는데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애들이 왜 너랑 싸운다고 했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물어보는 대답을 형태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응하는 말은 되도록 뭐뭐 한 것 같구나. 그렇구나. 왠지 부모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너 그런 거지? 라는 투로 말을 하면 안 된다. 단정적인 어투는 삼가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슈되고 있는 게 이거죠. 지나친 반영적 경청. 너 마음이 이랬구나. 너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너무 속상했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자기의 감정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역효과가 나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반영적 경청을 다 했어. 계속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런 반영적 경청 갑자기 남편한테 그렇구나. 그래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남편이. 아니, 왜 우리 부인은 왜 그래 갑자기? 그런데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모가 특정 목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화면 그 이야기도 써주셨죠? 우리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반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엄마와 아빠, 아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무승패법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를 모두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슈는 뭡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는 거,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PC방을 계속 가는 거. 그랬을 때, 문제, 갈등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모색한 다음에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해결책을 결정해서 수행해보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승패법을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반영적인 경청과 나전달법을 충분히 해야지 이 무승패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무승패법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 문제를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처하는 거 제가 이렇게 알듯말듯한 글자를 써 드렸는데 혹시 우리 백인철 선생님 상담 치료라고 쓰셨는데 혹시 우리 상담에서 하는 요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요거는요, 에포케라고 하는 겁니다. 에포케는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뭐 질적 연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하지만 상담 분야에서는 에포케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판단을 중지해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말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가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거짓말하고 고집도 세고 이랬을 때 판단을 중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판단을 중지하는 거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비폭력 대화는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러는 거예요. 어, 아이들 관찰은 내가 봤을 때 아빠가 보니까 말이야.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치리우님 있었죠? 그리고 욕구.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거를 엄마한테 좀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겠니? 왜냐면 서로 너무 힘든 부분은 얘기하는 게 좋거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래서 관느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뭡니까? 바로 욕입니다.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가 친구한테 욕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그걸 관찰한 거죠. 관찰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가 친구한테 우리가 잘 보세요. 야, 너 다른 친구한테 너 욕하는 것 같더라. 야, 근데 그거 보니까 안 좋더라. 엄마가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느낌이에요. 너가 친구한테 욕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느낌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친구한테 속상하거나 화가 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내 느낌 아니고 그 아이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친구한테 욕하는 거 보니까 너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너 너무 속상한 일 있었나 보구나. 친구한테 친구가 너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친구한테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거는 어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단계로 이야기를 해 보시는 거죠. 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2시 40분이에요. 한 번도 쉬지도 못하시고, 아니, 제가 이렇게 너무 고문을 해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그거예요. 바로 풀꽃, 나태주 시인님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을요, 자녀분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 보듯이 아주 자세히 바라보시는 거는 어떠신가요? 우리 비폭력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게 되면 그 상황이 보일 겁니다. 우리 PET에서 말하는 상황을 바뀌게 하는 거, 제3의 환경을 바뀌게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뭐예요? 한참 바라보고 오랫동안 바라보니까 좋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부모니까 좋아하겠지가 아니고 아이들 눈으로 우리 부모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화났을 때는 어떻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쁠 때는 어떻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귀여운 모습이 있네. 이렇게 아이들도 나를 정말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제서야 사랑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그리고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채팅창에 설문지가 올라왔어요. 채팅창을 눌러보시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요 화면에요. 잠시만요. 우리 학과장님이 아까 계셨었는데 김정민 선생님 혹시 교수님 계신가요? 김정미 선생님 안 계실까요? 처장님이 아까 얼굴에 보이셨었는데, 나가셨나 보네요. 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랑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직접 말씀 못 나눠서 저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것 또 있으실까요? 네. 설문지 조사는 링크 눌러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숙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